조선의 궁궐 깊은 곳에는 말해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왕이 되지 못한 자들, 권력의 중심에서 끝내 밀려난 자들, 그리고 형제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해야 했던 자들. 그 이름들 중 하나가 바로 금성대군이다. 그의 이름은 이유다. 세종대왕의 6째 아들로 태어나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군주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의리 있고 고든 성품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그 의리가, 그 고듬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죽어야 했는가? 충성을 다했는데 왜 역적이 되어야 했는가? 금성대군의 삶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 아니, 대답이라기보다는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끝나버린 하나의 비극이다. 이야기는 세종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428년 세종 10년 조선의 궁궐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소원왕후 심씨가 낳은 6째 아들 이유. 세종은 이미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명대군, 광평대군 등 여러 아들을 두고 있었지만 이 아이를 각별히 아꼈다. 세종이라는 군주는 자식 복이 많으면서도 그 자식들로 인한 고민도 적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왕위를 이을 장자 문종은 몸이 약했고, 둘째 수양대군은 기질이 거칠었으며, 셋째 안평대군은 재능이 넘쳐 때로 위험해 보이기도 했다. 그 사이에서 이후 훗날의 금성대군은 비교적 조용히 자랐다. 왕위와는 거리가 있는 6째 아들이었기에 정치적 야망과는 무관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는 무예를 즐겼고 형제들과의 우애를 소중히 여겼으며 특히 어린 조카들을 아꼈다. 그 조카들 중에 단종이 있었다. 단종, 문종의 아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픈 이름 중 하나. 1441년에 태어나 2살도 되기 전에 어머니를 잃었고 12살에 왕위에 올랐으며 16살에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겼고 17살에 죽임을 당했다. 그 짧고 비극적인 생애의 한가운데에 금성대군이 있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이유에게 큰 충격이었다. 세종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였다. 그 세계가 사라지자 궁궐의 공기가 달라졌다. 형 문종이 즉위했지만 문종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궁 안팎에서 권력을 둘러싼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 후인 1452년 문종마저 세상을 떠났다.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다. 아버지를 잃은 어린 왕. 국정을 도울 경험 많은 어른이 필요했다. 그러나 조정에는 이미 거대한 야망을 품은 인물이 있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이유의 형인 수양대군이었다. 수양대군. 그의 이름은 이미 당시에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었다. 체격이 건장하고 무예가 뛰어났으며 리더십이 강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드러진 것은 그의 야망이었다. 아버지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그 야망을 드러낼 수 없었지만 형 문종이 약해지고 조카 단종이 어린 채로 즉위하자 수양대군은 기회를 느꼈다.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났다. 수양대군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단종을 보좌하던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을 직접 제거하고 반대 세력을 숙청했다. 이 과정에서 안평대군, 이유의 형이자 재능 넘치는 예술가이기도 했던 그가 역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았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인 것이다. 이유, 금성대군은 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 형 안평이 죽는 것을 보았고 어린 조카 단종이 권력을 빼앗기는 것을 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역사가 증언한다. 그것은 복수도 아니었고 야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하고도 위험한 것이었다. 바로 의리였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았다. 세조가 된 것이다.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다. 어린 왕이 삼촌에게 자리를 내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선택의 여지 없이 내어놓아야 했던 것이었다. 금성대군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세조, 즉 형수양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주에게, 그것도 형제가, 반기를 든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세조는 금성대군을 유배 보냈다. 첫 번째 유배지는 경기도 광주였다. 그러나 금성대군이 유배지에서도 조용히 지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세조는 알고 있었다. 실제로 금성대군은 유배지에서도 단종 복위를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고 뜻을 나누고 기회를 엿보았다. 세조는 유배지를 바꾸었다. 더 멀리, 더 외진 곳으로. 금성대군은 상령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광주로,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배를 반복했다. 유배는 단순히 지리적 격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끊고 정보를 차단하며 서서히 존재를 지우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금성대군은 지워지지 않았다. 1456년 성산문과 박팽년 등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조선 역사에서 충신의 표상으로 기록되는 인물들이 목숨을 걸고 어린 왕을 되찾으려 했던 이야기다. 그들은 실패했다. 처참하게 실패했다. 모진 고문 끝에 처형되었으며 그들의 가족들도 화를 면치 못했다. 이 사건 이후 세조의 공포 정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단종은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를 떠났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457년 금성대군은 경상도 순흥으로 다시 유배되었다. 순흥,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 일대. 소백산 자락에 자리한 이 고장에서 금성대군은 다시 한번 일어나려 했다. 순흥부사 이보음이 금성대군의 뜻에 동조했다. 두 사람은 단종 복위를 위한 거사를 계획했다. 순흥 지역의 사람들을 규합하고 영월에 유배된 단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거사의 날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발각되었다. 내부 고발이었다. 누군가가 관아에 고변했다. 영모의 낌새를 눈치챈 자가 살아남기 위해, 혹은 포상을 위해,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거사 계획을 고했다. 세조에게 급보가 전해졌다. 세조의 반응은 신속하고 가혹했다. 순흥 일대는 철저히 응징되었다. 이보음은 처형되었다. 거사에 연루된 자들은 하나하나 색출되어 죽임을 당했다. 순흥도호부는 아예 폐지되어 지도에서 지워졌다. 수백 명이 죽고 마을이 파괴되었으며 그 땅은 오랫동안 황폐한 채로 남겨졌다. 후에 순흥 지역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며 땅에서 붉은 물이 흘렀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참혹함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금성대군에게 사약이 내려졌다. 1457년 음력 10월이었다. 그의 나이 30즈음이었다. 세종대왕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랐고 젊어서는 형제들과 우애 깊게 지냈으며, 그러나 그 우애의 한편에서 조카를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이 형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사약을 받기 전 금성대군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마지막 순간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죽기 직전까지 단종의 복위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은 기록이 말해준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주 후 영월에 유배되어 있던 단종 역시 죽음을 맞이했다. 17살이었다. 금성대군이 지키려 했던 그 사람이 금성대군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길을 따라갔다. 역사는 때로 이런 잔인한 시간표를 갖는다. 세조는 오랜 세월 재위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며 조선의 제도를 정비했고 경국대전 편찬의 기초를 닦았으며 불교를 숭상하고 간경도감을 설치하는 등 나름의 치적을 남겼다.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만 기억하지는 않는다. 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한 것과 재위 기간의 정치적 업적은 별개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금성대군의 입장에서 보면 세조는 형제를 죽인 자였다. 어린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자였다. 그리고 의리를 지키려 한 자를 사약으로 지운 자였다.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더 길게, 더 조용히 이어진다. 금성대군이 죽은 후 그의 가족들은 흩어졌다. 부인과 자녀들의 삶은 기록에서 지워지거나 희미하게 남겨졌다. 영모에 연루된 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은 오래도록 따라다녔다. 수능은 폐허로 남겨진 채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조용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살아갔다.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던 시대였다. 그러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고 성종이 즉위하고 연산군이 즉위하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조용히 기억했다. 단종을, 사육신을, 그리고 금성대군을. 중종시대에 이르러 조광조 같은 살림 세력이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를 했다. 단종의 복위와 명예 회복, 그리고 그를 위해 싸우다 죽은 자들의 재평가. 그러나 이 시도는 기묘사화로 좌절되었다. 그 후로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숙종시대 1698년에 단종이 왕으로 복위되었다. 노산군에서 다시 단종으로 묘호를 받고 왕릉이 조성되었다. 죽은 지 240년이 넘어서야 왕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리고 금성대군 역시 명예를 되찾았다. 역적이 아닌 충신으로, 왕자의 의리를 지킨 자로 사당이 세워지고 재앙이 이루어졌다. 수능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폐허로 남아있던 그 땅이 다시 사람들의 손으로 가꾸어졌다. 금성대군과 이보음을 기리는 사당인 금성단이 세워졌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오랫동안 불릴 수 없었던 이름들을.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종종 승자의 편에서 이야기를 읽는다. 세조는 왕이 되었고 오래 재위했으며 업적을 남겼다. 그의 이야기는 기록되었다. 그러나 패자의 이야기, 죽은 자의 이야기, 지워진 자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빈 페이지로 남겨졌다. 금성대군의 이야기는 그 빈 페이지 중 하나였다. 그가 옳았는가? 그의 선택이 현명했는가? 이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의 거사는 준비가 부족했고 내부 결속도 약했으며 성공 가능성도 낮았다. 처음부터 무모한 시도였을 수 있다. 그러나 옳음과 현명함이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은 아니다. 금성대군은 현명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왕자로 태어나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유배지에서 조용히 지내며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충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고집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의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무모함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그것이 그를 죽게 했고 그것이 오랜 세월 후에 그를 기억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종종 역사의 인물들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한다. 영웅 아니면 악인, 충신 아니면 역적, 승자 아니면 패자. 그러나 실제 삶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세조도 그냥 악인이 아니었고 금성대군도 그냥 성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논리와 감정과 욕망과 두려움을 가진 인간들이었다. 형제 사이에서 한쪽은 권력을 택했고 다른 쪽은 의리를 택했다.
그 선택들이 충돌했을 때 역사는 하나의 결말을 기록했다. 권력이 의리를 죽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의리가 권력보다 오래 기억되었다. 세조를 기억하는 방식과 금성대군을 기억하는 방식은 다르다. 세조는 업적으로 기억되고 금성대군은 그 삶과 죽음의 이야기로 기억된다. 어떤 기억이 더 깊이 남는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능의 금성단 앞에 서면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유, 금성대군.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의 동생, 단종의 삼촌,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은 것을 위해 끝까지 싸운 사람. 그의 이름이 오랫동안 불릴 수 없었다는 것, 그러나 결국 불리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면서 동시에 어쩌면 시작이다. 역사는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지만 죽은 자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살아있는 자들이 만들어진다. 금성대군을 기억한다는 것은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묻는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는가? 편안한 유배지에서 조용히 목숨을 보전하며 살겠는가? 아니면 다시 한번 가망이 없을지라도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일어서겠는가? 금성대군은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죽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자리에서 수백 년 후 다시 그의 이름이 불렸다. 이것이 금성대군의 이야기다.